안녕하세요. 주영쌤의 사회역사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거라서요. 많이 서툴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먼저 사회문화 수업을 잠깐 해볼게요. 사회문화 첫 번째 단원인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하는 요 첫 번째 문항,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죠. 반드시 꼭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은 요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을 공부하는데 모든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을 다 요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수능에서 꼭 필수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점차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을 뭐 하는 거다?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사회문화는 누가 만드는 거다? 자, 사회문화는 누가 만든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요. 인간. 즉,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인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위적. 인간이 만든다. 그런데 자연현상은요, 누가 만든다? 얘는 자연이 만든다. 즉, 누구하고 관계가 없다.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나 또는 인간들의 어떤 의도와 전혀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인간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그냥 보기에는 별개의 관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두가 인간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단어 위주로 외우시고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사회탐구는 외워서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푸셔야 하는 과목이에요. 즉, 해석, 분석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해, 해석, 분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비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갈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자, 사람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요. 의도가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특징으로 꼽는 게 바로 가치 함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 함축성. 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에 무엇이 들어간다? 바로 가치가 들어간다. 함축,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자신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연은요, 옳다, 옳지 않다 등의 가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봄입니다, 지금. 꽃이 펴요. 봄이 오면 꽃이 피죠. 그런데 봄에 꽃이 피는 게 옳은 현상이에요? 봄에 꽃이 피지 않는 게 옳지 않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의 의지와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몰가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몰이라는 단어는 몰락했다, 없다.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무슨 뜻이다? 인간의 어떤 의지나 가치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자, 사회문화 현상은요, 당위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요. 자, 당위 법칙 어렵지 않아요. 당. 자, 당자는 뭘 뜻하느냐? 당자는요, 자, 마땅히라고 외워주세요. 마땅히. 자, 마땅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해. 또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당위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문화 현상이라면요. 자연은 그렇진 않죠. 자연은 꽃이 피는 게 마땅히 꽃이 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땅히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부는 건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있다, 존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어떤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요. 사회문화 현상은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용어를 외워주셔요. 개연성과 그리고 함께 확률성이 따라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즉 행위를 할 때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어떤 현상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저 이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연성 또는 확률성 또는 확률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을 뿐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즉 예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요.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존재한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자연현상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요.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반드시 일어나요. 필연성 그리고 함께 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연성, 확실성. 자, 무슨 말이냐? 필. 자, 무슨 필요? 요거 필, 반드시 필자요. 반드시 필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자, 그 말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자, 원인과 결과에 관계없이 엄격한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자연상에는. 예를 들면, 눈이 와요. 그러면 눈이 오면 눈이 오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눈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요. 봄이 오면 반드시 벚꽃은 피어요. 피지 말라고 한다고 안 피진 않죠.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 보편성이 존재해요. 보편성. 저희 앞으로 보편적이란 말 아주 많이 씁니다. 보편성과 함께 그리고 특수성이 함께 존재해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공존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편성. 자, 보편적이란 말은 시대나 사회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자, 보편성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편성 어디서나 나타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특수성은 뭐냐?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사회를 초월해서 어디든 언제든지 있었어요. 뭐 구석기, 신석기도 결혼을 했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결혼해요. 저기 미국도 결혼해요. 브라질도 결혼을 해요. 다 있어요. 결혼은. 자, 이게 바로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는 형태나 방식이나 결혼의 의미 같은 것들은 그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다르죠. 바로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존재해요. 보편성만. 자,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only 보편성만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눈이 내려요. 그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눈 내리던 어떤 방식하고요. 지금 눈 내리는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그 눈 내리는 어떤 원리는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요. 우리나라에서 눈 오는 원리와 캐나다에서 눈 오는 원리가 다를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바로 보편성만 있어요. 그래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만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단어 위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단어들을 기억하셨다가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성격을 말하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째 넘어갑니다. 자, 2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말로는 이해하는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방법이에요. 해석하는 방법.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현상이나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자, 이것을 저희가 크게 2가지로 봅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요. 거시적 관점의 거는 클 것자를 말해요. 크게 본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산의 전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산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느낌들을 봐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요, 주로 뭐를 보는 거냐면요.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사회를 산이라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나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 같은 이런 것들과 같은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봐요. 전체.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거시적 관점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거시적 관점 하면 중요한 단어가 뭐다? 구조, 제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나 제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거시적 관점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거시적 관점에는 크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2가지. 그러면 2가지는 공통점이 뭐다? 거시적 관점이에요. 분명히 이 2가지는 다른 관점인데요. 공통적으로 거시적 관점이니까 둘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회 구조나 제도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시적 관점이 있어요. 미세하게 본다라는 건데요. 산을 볼 때 거시적 관점이 산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요. 미시적 관점은 그 산에 살고 있는 나무, 어떤 나무가 있는지, 벚꽃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단풍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개나리가 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그 산에 다람쥐가 살 수도 있고, 사슴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산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산이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라고 하는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은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들의 어떤 행위를 봐요. 개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의미, 동기,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각자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관점에서 각자의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적 관점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의미, 이해한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요.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의 구조, 제도를 본다면 미시적 관점 누굴 보죠? 개인을 봅니다. 개인, 사람을 봐요. 사람의 의미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행위를. 자,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에는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3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 3가지 관점은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사회문화 현상을 기능론, 갈등론, 상징의 입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론이 추가가 돼요. 내용들이 추가가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억할 건 뭐냐면요.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자, 먼저 기능론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
자, 기능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기능론은요, 사회의 어떤 균형을 중요시해요. 균형이란 단어. 그리고 안정, 그 다음에 안정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 사회의 어떤 조화, 그리고 질서 유지, 이런 걸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유기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기능론은 유기체, 그리고 상호 의존,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병리적 현상, 병리라는 말, 병리적 현상,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두가 합의한다, 이런 거 중요해요. 모두의 합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갈등은 부정적으로 본다, 갈등은 부정적,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 변동, 어떤 변하는 거, 안정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변동을 이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점진적 변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거든요. 이게 기능론을 공부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갈등론 하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갈등은 말 그대로 갈등이에요. 어떤 대립 상태다. 우리가 갈등 상태다. 그런데 갈등론은 갈등을 어떻게 보냐? 갈등론자들은 갈등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론자들에게 있어서 갈등은 이 갈등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론자들은 사회가 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 발전, 갈등 때문에 사회가 변한다. 사회 변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갈등론은 정말 찾기가 쉽거든요. 갈등론 하면 뭐가 나오냐면 뭐 지배계급,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지배계급. 그 다음에 뭐 주류 집단,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급 재생산,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와요. 갈등론은 요런 단어들.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일단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상징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율적이다. 인간은 자율적, 그리고 능동적인 존재다. 인간을 자율적, 능동적 존재로 살펴봐요. 인간은 자율적, 능동적.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상황정의라는 단어. 상황정의라는 요런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징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뭐 상징이나 요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간단하게 기억할 단어들을 살펴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 갈등, 상징에 대해서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 쉴게요. 필기 시간입니다. 자,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능, 갈등, 상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론부터 살펴볼까요? 자, 기능론 갑니다. 기능론은 일단 무슨 관점이요? 거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기능론 하면 기억할 단어가 아까 말했어요. 뭐죠? 균형, 안정, 조화, 질서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유기체, 상호의존, 이런 단어를 쓴다고 했죠. 자, 기능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기능론은 전제가 사회유기체설이라고 불러요.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론인데요. 지금부터도 단어 위주로 적겠습니다. 단어 위주로 기억해 주세요. 사회유기체설은요, 우리의 어떤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와 비슷하다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 사회를 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회가 인간의 몸과 같다. 즉 어떤 생물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심장이나 폐, 뇌 같은 것들이 각각 각 부위가 우리 인간 어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아프면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체설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각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부분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자, 사회는 자, 부분과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은 뭐다? 바로 우리 사회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 자, 그 다음에 사회 유기체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어떤 심장이나 폐나 뇌들이 각각의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 구성 요소들도 각각 자기가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자, 사회 구성 요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구성 요소는 각각 자기가 뭐가 있다?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은 누가 정했느냐? 바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예요. 그래서 다 어려운 말 말고 쉽게 누가? 모두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누가 합의요? 모두 합의. 요거 정말 중요해요.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해서 나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규범이 있어요. 법. 자, 법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자, 법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 사회 구성 요소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해서 만든 약속, 이 법을 어기는 거는 바로 무슨 행위? 나쁜 행위예요. 자, 법은 누가 만들었다? 법은 모두가 만들었어요. 법은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모두의 합의.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위? 범법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요. 그래서 범죄는 나쁜 행위인 거예요. 기능문자들에게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기능론자들은 이제 사회가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갈등이나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사회 문제를 뭐라고 보느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사회 문제를 사회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회가 병들었어요. 사회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병리적 현상. 자, 그런데 이 사회 문제 중에 또 있지만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갈등도 사회 병리적 현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회 문제는 어떠냐? 자, 이 사회 문제는 뭐라고 보냐면요.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봐요. 일시적 현상. 일시적 현상일 뿐 곧 안정을 되찾아갈 거야. 왜? 우리 사회는 뭐가 있으니까 항상성이라고 있어요. 항상 유지하는 거. 즉 항상 정상대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늘 균형을 찾아가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다시 뭐한다? 항상성 다시 뭐요? 조화와 균형을 회복해요.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항상성이에요. 자, 이 항상성이 뭐를 말하냐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사회 문제가 사회 병리적 현상. 사회 문제가 왜 생겼냐고 보면요.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그거예요.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능, 사회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즉,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이 제대로 법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범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이 다시 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범죄가 없어질 거예요. 바로 그게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다시 균형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등을 어떻게 보냐면요. 기능자들은 갈등도 일종의 사회 문제에 들어가요. 갈등 단어의 사회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갈등은 어떻게 본다? 갈등은 좋은 거 아니에요. 갈등은 뭐다? 곧 부정적인 거예요. 갈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능자들은요, 우리 사회가 변화를 하잖아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싫어해요.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자, 급격한 사회 변동 싫어요. 급격한 사회 변동, NO. 하지만, but, 점진적 사회 변동은, 점진적 어떤 변화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단 조건. 단 사회가 어떤 상태에서 사회가 어떤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회 안정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오케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비판점도 존재를 해요. 기능자들은 말 그대로 뭐가 비판이냐? 자, 지금부터 이 기능론의 비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능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기능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싫어해요. 그래서 혁명 같은 거, 이런 거, 혁명 같은 거, 이런 혁명을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왜? 안전을 중시하니까 안정. 그래서 혁명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 있잖아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데 워낙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좀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요. 기득권이라고 있어요. 기득권은 지금 현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층, 바로 기득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논리로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안정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 이 비판점도 3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요거 2가지를 요거 하나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무너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반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변화나 이런 요구들을 못하게끔 처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변화나 이런 어떤 변동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기존의 질서를 유지되기가 원하거든요. 계속 지금의 어떤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기능론의 비판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엔요. 잠시만요.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은 갈등론 차례죠. 자, 이번에는 갈등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갈등론자들이 중요시하는 것들, 대립, 갈등, 변화를 강조한다 했었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갈등론자들은 우리 사회를 대립의 장으로 봐요. 이 세상은 뭐다? 사회는 곧 갈등과 대립의 장이다. 장은 뭐냐면요. 요 장은 대립의 장소다 라고 보는 거죠. 즉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은 대립과 갈등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요. 갈등론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희소가치 가지고 따져요. 희소가치. 우리 희소가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희소가치. 자, 희소가치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가질 수 없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부, 명예, 권력. 누구나 부가 좋죠. 저도 돈 좋아요. 돈 좋죠. 권력. 권력 있으면 좋죠. 명예 높으면 좋죠. 이런 부, 명예, 권력은 누구나가 가지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요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희소가치가 배분이 되는데요. 이 희소가치 배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요. 희소가치를 획득한 자와, 자, 획득한 자, 그리고 획득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희소가치를 획득한 자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이 돼요. 보통 우리가 지배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주류 집단?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획득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피지배계급. 보통 피지배계급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자, 희소가치를 획득하느냐 획득 못하느냐를 가지고 지배와 피지배로 나누어. 그랬을 때 자, 갈등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뭐냐? 이익의 양립이 불가능해요. 양립 불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익이에요. 말 그대로 양립, 양 두 가지가 양쪽에서 다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은 가지지 못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고요. 한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저희가 양립 불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희소가치를 획득한 지배계급과 희소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이익 양립이 불가하니까 사회 내부에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자, 요런 현상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생긴다? 갈등과 그다음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주로 우리 사회 구조나 제도, 규범 모두 다 누구의 이익이? 지배계급의 어떤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배계급은 자신의 어떤 지배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 재생산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법 얘기했잖아요. 기능론자들은 법을 어떻게 만들었다? 사회 구성을 모두가 합의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갈등론자들은 법을 어떻게 만들었다? 법은 누가 만들었다? 법은 곧 뭐냐? 바로 지배계급이 만들었어요. 지배계급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가치관을 반영해서 지배계급이 만들었어요. 왜? 뭐 하려고요? 계속 지배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계급 재생산 때문에 계급 재생산하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재생산은 다시 제자. 자, 부모님이 지배계급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의 자식도 뭐가 돼요? 자식도 지배계급이 돼요. 또 그 밑에 자식도 뭐가 되고 싶어요? 지배계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한 번 지배면 영원히 지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계급 재생산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회제도예요. 이거는 사회제도. 자, 법은 사회제도입니다. 자, 이 사회제도는 누가 만들었다?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지배계급이